일단은 이 과목이 이게 옛날에 이제 이론 및 실무라는 과목이었어요, 이게요. 이론 실무라는 과목이었는데, 어, 다들 어렵다 그래요. 이게 왜 어렵다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계리적 기본 어떤 백그라운드의 계리적 어떤 이론을 다 알고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요, 교수님들이. 근데 이제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리스크 쪽에 그걸 조금 붙여가지고 계리적인 리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게 이제 백그라운드 되는 게 준비금 쪽하고 RBC 쪽 리스크 쪽.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를 쭉 나누면은 우리가 리스크 나누면 이제 일반 금융 리스크 보면은 뭐 시장 리스크 있고 금리 리스크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금리 리스크면 우리만 보험회사만 있다? 아니거든. 은행도 있거든요. 뭐 은행도 예대 마진 했는데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보다 뭐 예금 금리하고 차이가 난다든지 생기는데 이제 특이한 게 보험 리스크라는 게 여기만 따로 있어요. 보험 리스크는 이제 위험률 쪽인데 그쪽에 들어가 가지고 항목이 또 뭐 소손해 공제, 디덕터블이란 공제라든지 아니면 금융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쭉 깔려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쪽 부분에 나올 확률이 주로 한 5, 60% 되고 나머지 한 3, 40%가 아마 일반 리스크 이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제일 곤란한 게 이게 아는 사람은 뭔가 들어봐서 그냥 적는데 전혀 들어본 게 안 나오면 못 적어요, 이게요. 점수가. 작년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일반적인 게 나와서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이 과목 자체가 특징이 좀 그래요. 그래서 조용히 들으시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작년에 나갈 때도 그랬거든요. 한 60%는 커버가 될 겁니다. 진짜 60% 커버가 됐어요.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 그래서 아마 잘 들으시면 제가 이거 3년 차인데 한 3년 정도 보니까 적어도 사실은 출제위원하고 비슷한 나이, 제 나이 또래가 들어가요.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머릿속에 똑같지 않겠어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어쨌든 잘 오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 좀 풀어보시고,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한 어떤 루트대로, 이게 어떤, 뭐라 그래, 스템이라고 그러나? 어떤 시험의 줄기에 어떤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도의 시험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딱 스콥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어떤 걸 내냐는데 전혀 다른 것 같잖아.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비슷해요. 감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첫 시간에는 요거 가지고 계시죠, 요거? 그럼 실제로 문제가 어떤 게 나왔나 기출문제 맵을 한번 보면은 이 맵을 보면은 쭉 보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대 효용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뭐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16년, 17년 다 나왔어요, 이게요. 그러고 이제 그리고 2009년, 2010년 옛날에도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제가 말한 어떤 스템이 있는 건데 요런 줄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이게 이슈가 되는 건데 이 이슈가 되는 것도 작년에 저는 이제 문재인 케어라는 쪽으로 설명을 해가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했는데 이게 이제 뭐 건강보험 확대 정책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예정사업비 이거는 일반적인 실무자들을 위해서 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무를 안 할지 모르겠는데 실무자들은 리스크 관리 들어가면 한 두 문제 정도는 그냥 건질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업무거든 사실은. 이제 실무자 위주로 나온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ERM 전사 리스크 관리 이거는 전사 리스크 관리는 흔히 신문이나 TV를 봐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아마 어느 정도는 적었을 것 같아. 뭐 20점이 뭐 5점이 10점은 적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흐름이 있는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전혀 엉뚱한 데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 엉뚱한 데서 나오는데 그게 전혀 엉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양반들도 출제를 딱 들어가면은 월요일 들어가면은 한 2, 3일 동안 뭘 보냐면은 과거에 직전 3년 아니면 5년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직전 3년, 5년의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고 아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구나. 주로 교수님들이 한 3분 더 가고 뭐 실무자가 1명, 실무자 1명 꼭 들어갑니다. 교수님이 2분 더 갈 때도 있고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쭉 보고서 이런 문제를 내고 마지막 목요일 날 다 문제를 한 걸 보고서 이 문제를 냈을 때 답안은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자기들 생각, 답은 없어요 사실은요. 모범 답은 있어도 정답은 없어요. 그걸 보고서 이제
문제가 요거 내면 되겠다. 적합하다 이러면 개발은 쪽에 주관하는 데서 일요일날 시험을 치게 되죠. 근데 이 문제에 흘러가는 유형을 보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이제 계리 리스크를 해서 학자가 되겠다. 그런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밑바닥 뭐 많은 걸 다 봐야 되는데, 저도 박사학위를 했지만은 우리는 필요한 게 합격이 필요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 위주로만 뚝뚝뚝 나가면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러면 뭐 공부를 하겠다는 싶은 사람은 더 하셔도 되고, 이게 리스크 쪽에는 공부하면은 실제로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RAPM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EVA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아마 이게 금융공학 쪽으로 다 넘어가면서 계산 문제가 많이 줄었어요. 보험 수학하고 금융 쪽으로 일본 넘어갔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론 위주로 돼갖고 계산 문제가 제가 주장하는 것은 딱 두 분야. 재보험 계산하는 거하고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작년에도 기대회원 계산 간단한 거 그런 정도밖에 안 나와요. 뭐 이게서 뭐 RBC 계산할 때 뭐 금리 리스크 얼마냐 계산하는 게 실제로 있어요. 있는데 감독 규정에 있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그게 다 절로 넘어갔거든, 수리적으로. 요건 그런 식을 보시고, 두 번째는 이거 하나 가지고 계시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고, 첫째 보면은 계리하고 리스크가 연관성 있는 걸 내는데, 주로 이제 경영 관리 쪽에서 문제가 내는데 주로 그쪽에 많이 나오는데, 올해도 뭐 전사적 리스크 관리 나왔는데 일반 이론이지만은 저 계리 쪽에서 좀 연관돼서 문제를 낸 거고, 작년에 뭐 올사 나오고 이랬는데, 이게 시사성 있는 게 왜 나오냐 하면은, 시사성 있는 게 뭐가 딱 결정되면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결정되기 전까지는 공청회를 거치고 많이 악유를 합니다. 작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저기 건강보험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건강보험 같으면은 급여, 소액, 자기 부담금이 있고, 여기서 비급여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민정실손보험의 역할인데, 이거는 건강보험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고. 근데 이거를 늘리겠다, 이거까지. 늘리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안 해주던 걸 여기 넣기 때문에, 여기서 보장받던 거 이런 늘리겠다는 얘기거든. 늘리겠다는데, 그게 그냥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건강보험료, 직장생활을 나같이 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다 올랐어요. 자, 이걸 늘렸으니까, 부담금이 줄어드니까 이거 늘렸어. 그럼 건강보험료 올려서 받으면 돼. 그러면 니네들은, 민영보험회사들은 여기서 나갈 게 적게 나가니 아무래도 지급보험금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다운시켜라. 이게 관계당국, 금융당국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그래. 우리 그럼 실손보험료 낮추고 하면 되겠다 하면은 이게 시험이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이게 건강보험료가 한 3,700만 명? 3,700만 명, 거의 국민 대다수가 가입을 하고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려받는다? 아니면 낮춘다? 이걸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정부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대다수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많이 올린다. 만약에 많이 올린다 이러면은 어떤 물가 관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데,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거든. 여지까지 보험회사는 실손보험을 1년 단위로 많이 팔아요. 1년 갱신형으로 파는데, 이게 손해를 많이 봤거든, 사실은. 왜 손해를 봤는지 그런 것도 시험에 나와서 2015년에 나왔는데, 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커지느냐. 뭐 그게 일반적인 논리로는 줄어들어야 맞는데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의료 쇼핑 뭐 가가지고 왔는 김에 이것도
이것도 검사해 주세요. 저것도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면 감기 몸살 같은 거 걸리면은 병원 가면은 비타민 주사 놨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아닌데 그것도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뭐 실손보험 가지고 계세요? 보장받게 해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손해가 많이 났는데 이만큼 손해가 났다 이러면은 요걸 갖다가 안전할증에 넣어가지고 보험료를 갖다가 올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올리는 걸 갖다가 25% 이상 올리지 마라. 이거 올리면은 국민 전체가 전부 다 뭔가 모르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 올리지 말한다. 그런데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는 이렇게 되니 누구 맞춰라 하니까 내가 그 때문에 이제 계리사회에서도 공청회도 생기고 많이 의견을 했잖아요. 아니야. 아직까지 손실을 많이 보고 있어. 이걸 자유화시키는 거, 보험료 올리는 걸 자유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이제 서로 악유가 되니까 이제 2년 전부터 계속 이 사람 들어올 때부터, 문정권 들어올 때부터 얘기가 많아졌어. 시험에 안 나왔어. 근데 나는 2년 연속 계속 이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작년에 나왔어요. 운이 좋게. 서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 그리고 작년에 또 퇴직연금 쪽이, 퇴직연금은 2015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12월에 도입했는데, 퇴직연금 도입 목적 자체가 어떤 기업의 퇴직금 제도,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1년 근무하면은 30일 이상 급여, 약 한 달 급여를 이상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연금 수리에서 배워서 알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퇴직연금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하면서 수급권, 종업원들이 이 회사가 만약에 퇴직금 제도를 했다. 그럼 퇴직금을 갖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자기들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 쌓아뒀어. 근데 이 회사가 망해버리면 어떡해? 없잖아. 그래서 이걸 외부 금융기관으로 이전해가지고 수급권을 보호를 하자. 그래 퇴직연금을 도입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 삼성생명은행 이런 데 와가지고 우리 퇴직금 누가 한데 줄게 이러면은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물론 이제 노조 거쳐서 하겠죠. 노조 거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원금이 빵꾸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형 뭐 이런 데 1점 몇 프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5년이 지났는데 이자가 이거밖에 안 붙었어. 퇴직금에 이래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 기금제라는 게 들었어. 우리나라도 기금제 한번 해보자. 근데 부결이 됐어요. 법을 올렸어요. 법을 올렸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웬일인지 모르게 드랍을 시켰는데 문중권 들어서 다시 또 재추진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제 지금도 다시 올라갔어요. 이제 이번에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악유가 왔다 갔다 하니 야 이거를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리스크가 뭔지 이런 문제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니 분명히 이거는 여기 아니면 연금 수리에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작년에 제가 찍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한 5%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 그래 예상을 넣었어요. 근데 20점짜리 나와버렸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학원 뭐 연수원 이런 데서 아무도 그걸 예상 문제로 안 지는데 나만 고집을 부렸어요. 왜? 내가 연금 수리를 전공을 했거든. 퇴직연금을 갖다 박사 전공을. 이거는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계리사들 알아야 되는데 싶었는데 나와버렸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애들이 거덕을 많이 받지. 딴 데 애들보다 한 20%, 20점 못 걷어갔기 때문에.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뭐, 사람들은 그래, 박재중 짝도 탔다, 쪽집게다 하는데 쪽집게가 아니에요, 저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뭐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캐치 능력은 뛰어나죠, 그죠? 저는 업계에 있어 계속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은 반드시 이슈가 해결이 안 된 것들은 한 3년 정도 되나, 직전 3년권은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시사성이 이슈 문제가 나온다. 시사성 있는 이슈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이런 걸 자꾸 보시면은, 아, 여기 이슈가 되네. 그러면은 2, 3년 안에 누군가 모르게 한번 터치를 하겠다, 시험에.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밑에는 그런 것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원의 보도자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도입 배경, 문제점,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큰 줄만 읽어도 돼요. 큰 줄만 읽어도 밑에 그냥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뭘 적느냐? 그거는 이제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시사성 있는 이슈를 많이 봐야 된다 하고, 그다음에 계리 리스크가 나오게 된 근본 목적이 보험 상품의 관계가 있어요. 은행하고 조금 달라요. 은행은 단기 상품이 많단 말이야. 1년. 근데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리스크 관리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상품이 장기 상품이에요. 장기 상품이면은 한 뭐 20년이라면 이 2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데, 특히 은행은 금리 하나 가지고는 이제 1차원 함수인데 보험은 복잡하죠. 다변수 함수예요. 이 사이에 우리가 생각했던 해지율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질병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처음 만들 때 우리가 이거 처음 공부해 보시는 분 아니죠? 1차는 다 공부하셨죠? 그죠? 상품을 처음 만들 때 보험료를 갖다가 우리가 영업보험료를 이렇게 계약자가 내면은 순보험료 더하기 사업비로 되는데, 이 순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기대 발생액에다가 사업비를 붙이는데, 이때 붙일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순보험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안전할증이라고 붙이잖아요. 그죠? 세이프티 마진을 붙이잖아요. 이 안전할증 자체가 왜 붙여야 되는지, 어떤 근거로 붙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상품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손실이, 한번 만들어 놓은 상품은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리스크가 꽤 많이 나요. 올해도 상품 2개가 나왔어요. 실손보험도 어떻게 보면 상품이고, 또 퇴직연금도, 그건 제도에 가깝지만 어쨌든 상품 쪽에 문제가 나온다. 상품 쪽의 문제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작년, 재작년 보시면 계속 나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본 이론과 보험 계리 기초에 대한 문제. 이거는 왜 해야 되느냐면은, 교수님들이 3분 더 가시는데, 학자들은 현업에 이슈가 되는 거 말고, 학자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본 이론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게 리스크와 보험이라는, 여기 보시면은 문영사에서 나온 건데 보험경영연구원저예요. 이거는 혹시 보험 쪽에 가실 분은 그냥 집에 하나 사놓고 그냥 생각을 한 번씩 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리스크 관리 시험을 치시려면은 여기서 꼭 봐야 될 몇 개 장이 있어요. 몇 개 장이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책을 사시면은. 근데 만약에 책 우리 집에 많아요, 안 사요 이러면은 안 사셔도 돼요. 여기 있는 내 중에 꼭 봐야 될 것은 제가 강의 때 요약을 해드립니다. 이 책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매년 여기서는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실손 보상의 원칙이라는데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실손 보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꼭 낸다. 여기서 이론적인 걸 많이 낸다. 그래서 보험 계리 기초에 대한 문제는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 책을 좀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험을 공부할 거냐? 이제 개념을 확실히 제가 말씀드린 개념, 이건 중요합니다. 이러면은 중요하다는 걸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는데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그 모의고사반을 한번 해보니, 모의고사반을 해보면은 제가 모의고사 시험 치면 집에 가서 첨삭을 좀 해줍니다. 그럼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보면은 이거는 문과를 나온 학생들은 조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잘하는 편인데, 우리 수학통계학과, 저도 수학 나왔지만 수학통계학과들은 이게 글 쓰는데 약해요. 그래서 그런지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이렇게 해서는 알아요. 아는데 표현을 못해. 이래가지고 지금 붙을 수가 없는데, 한 5번 정도 이렇게 마지막쯤 되면 어느 정도 좀 돼요.
어떻게 같은 한 장을 적어도 도저히 못 알아듣게 적는 사람이 있고, 이게 무슨 얘기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고, 아주 깔끔하게 알아듣기 쉽게, 그것도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딱딱 넣어서 적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거는, 주로 문과 쪽에, 아니면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 저도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책을 많이 보거나 보고서나 많이 써본 사람은 굉장히 편해요. 이걸 쓰는 방법을 어떻게 내가 좀 스킬을 올리고 싶다. 그럼 지금 책 볼 시간 없잖아요. 책 보는 거 싫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면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나온 형식을 탁탁 보면 돼요. 그 형식대로 답을 적으면은 거의 맞아요. 그래서 그런 보도자료 같은 거 좀 보시면은, 아, 이렇게 적어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 수학을 전공한 사람 OX이기 때문에 뭘 딱 물어보면은 그것만 딱 그냥 서너 줄이면 끝나. 그럼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 과목을 공부한 사람들이 나 다 적었는데, 6개 다 적었는데, 뭐 5장밖에 안 되던데 하는데 점수가 왜 안 나올까? 그 사람들은 한 서너 줄을 적고서 자기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거든. 이 과목은, 논리적으로 어떤 뭐라 그래야 케이스라 해야 되나? 이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리사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핵심 내용을 난 서너 줄, 아까 말한 서너 줄만 적으면 거기서 나는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업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흐름을 적어야 되는데 그게 약해요. 그게 왜 약하냐면은 어떤 이슈를 두고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 이게 A, B가 다 다르거든.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스킬을 키워야 되는데, 이거는 주로 공부한 사람 보면은 한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토요일마다 모이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제 밑에 있는 직원도 이제 작년에 이제, 덕분에 잘 붙었다 하는데, 보면은 세 명이 모여가지고,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주말마다 한 두세 개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본인들이 작성한 답을 서로 교환해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돼. 그래서 정리를 잘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답안 작성 방법에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이거는, 작성한 걸 보면은, 이 친구는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구나. 어떤 그 인사이트가 깊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게 과연 뭐 훈련이 될까? 이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훈련이 됩니다.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흐름을.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형적으로 크게 탁탁 뭐 이래갖고 이슈가 있으면은 이게 뭐 배경, 현재는 어떻게 한데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 이유는 뭐다? 배경. 두 번째, 내용. 이 내용을 보면 되는데, 이 내용 자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요 내용을 왜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향후 뭐 기대 효과 또는 뭐 보험사 특징, 자기 의견 뭐 이런 식으로 결론 이렇게 쭉쭉 이런 게 머릿속에 쫙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내용을, 사실 이런 것들은 한 세 줄 이렇게밖에 없어요, 내용은. 근데 여기서 살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내용 쓰는 법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스토리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스토리 라인을 쭉 생각하면 어떻게 적을 거냐. 답을 적고 바로 읽은 것은 보험 수학은 돼요, 수리는. 근데 이걸 물어봤다면 어떻게 적을까? 계산 문제 같은 건 바로 풀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쓰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앞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출 문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기출 문제는 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분들도 역시 기출 문제를 보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과거에 나왔던 걸 갖다가 어떻게 조금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출 문제는 반드시 봐야 되고, 이론 실무 문제도 옛날에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 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책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쭉 몇 개 적어 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과거에 나왔던가 아니면은 생각을 해볼 문제들. 제가 이렇게 적어 주는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생각이 나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한 그래서 3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은 기본적인 모범적으로 쭉 이렇게 가는 거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생각이 다르면은
그 논리적 근거만 맞추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시면 되고, 시사 이류는 뭐 너무 얘기했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어떤 형태로든 시험은 나올 수가 있어요. 시사는 최근에 업계에 이슈가 됐던 게 그 LAT가 이슈가 됐었어요. LAT가 뭐냐면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라는 건데, LAT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라는 건데, 라이애빌리티에 대해서 이게 이슈가 됐던 게, 여기서 작년 2017년도에 뭘 바꿨냐면은 우리가 준비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재무상태 변동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자산, 부채, 자본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기본적으로, 이거 두 개 합친 게 이거다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부채가 거의 8, 90%, 삼성생명이 뭐 300조 넘었을 것이고, 320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한 300조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아마 거의 260조, 대다수가.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가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죠? 최초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했던 기초율, 위험률하고 이자율하고 사업비율, 이걸 가지고 보험료를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험료를. 이 얘기는 이때 우리가 위험률을 뭘 썼고, 뭘 썼고, 이자율을 갖다가 뭐 5% 썼고, 사업 비율을 갖다가 그 전체의 한 20% 썼다. 우리가 보험수와 보험수리에서는 이런 걸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종신보험을 따져보고, 가장 쉬운 종신보험을 따지면 종신보험의 PX는 NX분의 MX인가? 근데 여 안에, NX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자율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이자율이 V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 위험률 들어가 있겠죠. 생존자들이라면 죽은 사람 빼니까 여기서 사망자를 빼야 되니까 이 사망자 안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겠죠. 사망률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위험률이 들어가 있었고, 이자율이 들어가 있을 거고, 거기에. 사업비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사업비 얼마. 그런데 이게 최초에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받았어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세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80년 이상 갈 수도 있지. 지금 110세까지니까. 이렇게 쭉 가는데, 이 당시에 이걸 썼을 때는 5% 썼는데, 지금 금리가 두두둑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2%밖에 안 됐다. 사망률도 많이 바뀌었겠죠. 사람이 이제 이 당시에는 많이 죽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별로 안 죽으니 사망률은 떨어졌고. 사업비율은 이거는 사실은 정해진 대로 받아가지고 쓰면 돼요. 이게 바로 보험회사가 유일하게 자기가 컨트롤 가능한, 이거는 언컨트롤이야. 이거 컨트롤 할 수가 없어.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비는 덜 쓰면 되는데, 이거는 내가 곧 죽으려는 사람한테 죽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자율도 시장금리가 푹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마. 안 되잖아. 그 언컨트롤 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보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보험료에 순보험료를 받은 걸 가지고 준비금을 쭉 쌓았을 거 아니야. 준비금이 쌓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알죠. 레벨로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이 남는 걸 뒤에 이제 그러려고 보험료를 쭉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이게 이 보험료를 받은 게 준비금으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준비금 쪽이 일로 들어올 거고. 그래서 처음에 썼던 기초율을 가지고서 준비금을 평가한다.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산을 하잖아.
우리 올해 경영을 어떻게 하고 얼마 남았다. 그 주주들한테 얼마 이익 배당을 하고 결산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여지까지는 이렇게 원가 기준으로 계산했던 대로 그대로 이걸로 계산했는데 이걸로 계산하니 1년도 준비금이 뭐 1,000원이었다. 그럼 1년 지난 거는 1,000원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 회계학자들하고 그 공인회계사하고 보험계리사하고 공인회계사가 우리나라는 더 센 것 같아. 졌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갖다가 회계 기준을 바꾸자. 현재 기준 이 시점에 이 2019년 12월 30일 결산할 때 이 시점에 금리가 2%인데 예를 들어 2%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5%로 옛날에 썼던 5%로 가지고 준비금을 쌓느냐. 아시다시피 금리가 예정이율이 높으면 준비금은 떨어지죠. 그죠? 반대의 입장이니까. 그럼 이게 너가 작게 쌓는 거 아니냐. 현재 금리로 실세 금리로 가지고 미래의 현금으로 추정해 보면 미래의 금리 시나리오를 넣어 가지고 모델 테스트를 해 보면은 이게 이만큼이 아니고 준비금이 더 들어가야 돼. 이만큼. 그리고 위험률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 보겠다는 사업들도 그렇게 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게 첫 단계는 CFP로 해가 현금 흐름으로 쭉 해보고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최적 추정 부채가 이만큼 될 거야. 그래서 이걸로 하자. 그게 IFRS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걸 락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평가 시점에 그걸 발견하는 걸 락아웃이라 그러잖아. 그죠? 산정 기준으로 가는 건데 근데 왜 그러면 자꾸 이렇게 나무 준비금을 가지고 계리사가 다 계산한 건데 준비금 가지고 난리를 치기느냐. 우리는 계리사는 수지 상등의 원칙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전 보험기간 동안에 수지 상등이 되면 돼. 이게 금리가 이래 될 수도 있고 이래 될 수도 있고 위험률도 뭐 움직이더라도 결국은 이 전체 보험기간에 대해서는 수지 상등이 지켜지면 돼. 이게 계리사의 논리야. 근데 회계사의 논리는 그게 아니야. 이 시점에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 쌓였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 회사의 향후 가치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내가 봤을 때는 계리사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정기간에 수지 상당을 한 거야. 1년 단위로 수지 상당한 적 없어. 그죠? 1년 단위로 수지 상당하는 게 뭐예요? 1년 만기 갱신형 보험이란 말이야. 우리는 갱신형 보험을 안 팔았단 말이야. 그 긴 기간을 팔았다고. 거기서 논리가 붙어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IFRS를 적용하면서 회계 기준을 바꾸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한 2가지 정도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출제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제가 얘기를 왜 그러면 이걸 갖고 그래 싸우느냐. 자산은 이건 시가평가에 지금요. 자산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걸 이렇게 평가를 작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줄어들어요? 자본 쪽이 줄어들잖아. 그죠? 자본 쪽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본 쪽이 자본을 더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보험 상품에 있어서의 그 라이어빌리티는 굉장히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 계리 리스크 관리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여기서 부채를 평가하는 데에 지금 전반적인 것만 흘러들어도 다 할 겁니다. 이제 흘러가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이걸 평가하는데 보면은 금리도 있고 위험률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그죠? 금리에 대한 걸 뭐라 그러냐면은 금리 리스크라 하잖아. 그죠? 또 한 개.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 그러면은 금리 리스크를 좀 더 넓게 보면은 자산 부채의 두레이션이 언매칭 돼 갖고 생기는 거. 그런 걸 갖다가 시장 리스크라 그런단 말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금리 리스크, 시장 리스크, 그 다음에 위험률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률에 대해서는 보험 리스크.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자꾸 따지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분류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리 리스크 시험을 칠 때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부채의 평가 기준에 관련된 부분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흐름이 돼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보험 상품,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회사의 손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감독 당국 입장 뭐예요? 이걸 잘 평가해가지고, 이게 잘 평가해가지고 나중에 고객들한테 지급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리스크가 오더라도. 그죠?
그래서 지금 여력 RBC를 뭐 이렇게 바꾼다 저렇게 바꾼다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 요게 게리스크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요 안에 깊이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요. 상품부터.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요번 시간에는, 작년도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걸 한번 쭉 한번 볼게요. 풀어볼게요. 원래 1번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게리스크 관리 책자의 뒤에 그 기출 문제가 있어요. 몇 페이지인가? 400페이지네. 400페이지 맞죠? 원래 이렇게. 19년이 아니고 399페이지네. 399페이지. 원래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나올 확률은 반도 안 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풀이 과정을 한번 해보는 이유는 어떻게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다. 요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원래 나왔던 건 내년에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 1번부터 같은 거 보면은 효용 함수가 나오고 효용 함수에 대해서 발생 확률이 있고 현재 자산이 얼마고 현재 이 사람의 자산이 얼마고 그다음 사고 발생 확률이 몇 프로고 20%인가? 뭐 0.2%고 그다음에 사고했을 때 손실 금액이 75원이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이 사람은 뭐 현재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자산이 100원이다. 현금 20억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80억이 있다. 이런 경우에 뭐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제가 계산 문제 2개 중에 하나라는 게 이거예요. 이건데 희한하게 작년에 이 문제를 갖다가 유사하게 냈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 손해액이라는 그러면은 손실 금액하고 발생 확률하고 우리가 말하는 기대값, 우리 확률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기대 손실액인데 뭐 그냥 점수를 주는 거예요. 1번은 수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뭐 발생 확률에다가 손해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손실액이 뭐 75원이 생긴다. 발생 확률 0.이다. 그럼 둘이 곱하면 돼요. 계산 문제고. 두 번째 기대 효용 가설.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2016년에 아마 나왔어요. 2016년을 한번 볼까요? 2016년에 4번 한번 보세요. 2016년에 4번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르게 나쁘지. 그때는 보험 사기에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을 딱 때려 넣었는데 이게 이 책에 보면은 170 몇 페이지인가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논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W0란 나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기대 효용 가설에 따르면은 우리가 기대 효용 가설 알죠, 그죠? 빵을 많이 먹으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최고치면 기대치가 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기대 효용이 떨어진다.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위험 회피자가 있고
기대 효용 가설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험청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람은 보험을 들고 싶어 한다. 그 이유는 기대 위험 회피자는 이걸 노려요. 첫째는 내가 이제 W0란 금액이 있는데 내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내 재산에 손실 난 걸 커버를 한다면은 만약에 보험을 들었다면은 나는 이거는 1년 뒤에 내 재산은 보험료만 내면은 내 재산 지켜지는 거야. 이런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확정적으로. 회피자들은. 그러면은 이 얘기가 만약에 보험을 안 들었다.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 사고가 안 났어. 보험 사고가 안 나면은 이렇게 되겠죠. 1년 뒤에 자산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험 사고가 났어. 만약에 보험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최초에 내 재산이 이만큼 있었는데 보험료를 냈을 거고, 그죠? 보험 사고 난 금액이 사고액이 L이었다면 손실이 났다. 그러면 손실이 이만큼 났으면은 보험회사에서 이걸 주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서 어차피 보험 사고가 나도 이거는 동일하게 지켜진다. 이걸 원하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안정적으로 내 재산에 대해서 지키고 싶다. 확정적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싶다. 이 사람들은 주로 투기꾼이 많은데, 주식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은데, 굳이 이 돈 낼 거 뭐 있어. 사고 안 나면 땡이지. 사고 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위험 회피자는 기본 곡선 자체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지. 이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이쪽에서 위험 회피자에 대해서 문제가 매번 나와요.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위험 회피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곡선을 가진다고. 이게 리스크, 효용. 그러면은 리스크가 올라갈수록 자기는 계속 이제 이거 효용을 받아야 되고, 일정 시점이 되면서는 이게 효용이 줄어들어요. 대표적인 함수가 루트 x라는 건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가입을 안 한 사람은 직선으로 가고, 사고 남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사고의 비례대로 직선적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럼 그 위험 회피자는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보다는 이게 만족도거든? 만족도는 이 사람들보다 커야 돼. 난 보험을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봤는데, 근데 단 한 개는 뭐냐면은, 단 한 개는 시험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과연, 아무리 위험 회피자라도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가 턱없이 비싸면은 안 드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죠? 사고 확률이 예를 들어서 EX가 그냥 50원이야. 사고 나면 손실보기 50원이야. 근데 보험료가 55원이 된다. 안 드는 게 낫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최대의 한계치가 어디냐. 그걸 주로 물어봐요. 그러면은 최초에는 누구나 다 손실이 났을 평균 손실액 정도만 보험료를 받겠다. 요게 평균 손실액이야. 그럼 요 안에서는 누구나 다 위험 회피자라면 누구나 다 무조건 가입해. 무조건. 그걸 다 전부보험이라고 해요. 전부보험 가입할 거다. 전액으로. 그죠?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고 보험료가 여기서 이제 사업비가 붙기 시작해. 여기 P-가 요만큼, 이만큼 이렇게 붙기 시작해. 그러면 사업비를 붙여가지고 이까지가 이제 P-가 되겠지. 사업비. 이게 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어떻게 붙인다 해서 많이 붙이면은 가입이 전부보험에서 가입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 위험 회피자가, 너무 비싼데 나 조금만 들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그걸 갖다 일로 쭉 가는 걸 갖다 일부 보험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그러다가 일부 보험도 안 들어. 여기가 뭐 예를 들어 아까 이게 50원이랬으면은 이게 49원까지는 비싸지만 듣게 하다가 이게 50원이 넘어가 버리면 이게 일부 보험도 안 들어. 아예 보험 안 들어.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어디냐를 물어본 거예요, 사실. 그건 뭘까요? 그거는 첫째는 내가 보험 가입 시 가입했을 때의 만족도 하고, 보험을 미가입했을 때의 만족도 하고, 미가입했을 때의 만족도 하고 같아지는 부분.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효용하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효용하고 이게 같아지는 점. 이 효용이 같아지는 점이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보험이다. 효용이 만약에 2m를 갚버리면은 가입 안 한 직선의 효용값이 더 크단 말이거든요. 그걸 여기 설명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여기서 2번 답은 그냥 뭐예요? 보험 가입 시에 효용하고 미가입 시에 효용을 같이 납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 보험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물어봤는데 이거는 1번은 100에 100% 무조건 교수님이 냈어요. 작년에 실손보험에 낸 거 실손 보장에 대해서 낸 분하고 똑같이 그냥 이 책에서 냈을 거라고. 이런 게 꼭 나와요. 이런 형태로 같이 그냥 넣어버리면은 지가 이제 얼마다 나오는데 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는 방법이 있고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위험 회피자라면은 그 기대 효용 가설에서 위험 회피자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라. 또는 뭐 위험 회피자가 기대 효용 원칙에 의해서 위험 회피자가 행동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베르누이 원칙에 의해서 베르누이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에 설명하라는 베르누이 가설이 아까 말한 EX가 보험료가 동일하다면 이것만 받는다면 무조건 가입할 거다. 그게 베르누이 가설이에요. 전부 보험 가입 거다. 근데 그런 식으로 글로서 설명하라는 게 있는데 지금 문제로 나왔어요. 문제로 나왔는데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안 나오겠지만 혹시 내년에 나온다 하더라도 글로 쓰는 게 나올 거야 아마. 그렇게 풀면은 문제가 답이 나옵니다. 19번 나오는데 가입할 거다. 두 번째가 ERM이 나왔는데 전사적 리스크 관리.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작년에 올해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겠지만은 이 ERM이라는 기본 개념 자체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되어 있는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설명을 줘야 되나? 만약에 어떤 펀드 매니저를 봤을 때 평가하는 방법이, 기대 수익률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 기간을 쭉 놓고 1년 뭐, 분기마다 준다? 1년을 합시다. 1년 하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는 18% 수입을 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분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는 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뭐 25%, 뭐 여기서 뭐 10%.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뭐 9%다. 이 사람이 자산 운용을 시켜보니 9% 정도 나왔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거 8%, 10%, 11%, 뭐 7%.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이 사람도 9%가 나왔다. 그러고 보면은 이 사람은 평가를 갖다가 어차피 둘 다 9%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일한 평가를 받아야 될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은 편차가 베리언스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리스크예요, 베리언스가. 베리어블이 분산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표준 편차가. 이 사람은 거의 표준 변동이 없다. 그래서 재무관리나 여러분들 그 경력 보면은 표준 편차분의 수익률, 이 사람이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따지보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낮게 나오게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이건 편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더 리스크에 대해서 안정화되어 있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우리가 여지까지는 회사가 수익만 많이 올리면 돼. 그게 아니고 수익을 리스크 부분을 감안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게 중요할 거다. 그래서 각 부문마다 영업 부문, 관리 부문, 뭐 이런 식으로 부문을 나눠요. 나눠서 거기에 맡겨진 리스크 캐피탈이 위험 자본에 대해서 리스크 캐피탈이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리스크 캐피탈 안에서 다 얘가 리스크 비용에 따라서 수익을 갖다 어느 정도 커버를 했느냐 그런 개념을 보면은 각각의 부문에 대해 전 회사의 각각의 부문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서 수익을 얼마나 올리냐 이런 쪽을 보는 거예요.
ERM의 기본 목적이 그거예요. 전사적 리스크 관리가 뭐냐면은 리스크 관리하는 부서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경영진, 그 다음에 뭐 일반 이런 사람들 전략을 세우면서 그 전략에 따라서 잠재적 사건, 발생할 수 있는 가능 리스크, 잠재적 사건을 다 인식하고 조직의 위험 선호도 했잖아요. 위험 선호단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조직 목표 달성했느냐. 그게 ERM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ERM이 기본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직과 관련되는 어떤 위험 선호도에 부응해야 되고 내재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쭉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예? ERM 쳐보신 분 있는데 그런 개념을 갖다가 얘가 아느냐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 이점이 뭐냐. 이점은 그겠죠. 위험 선호를 했기 때문에 어떤 효과적인 목표 달성이 아까 말한 불확실성이 없어지잖아. 리스크를 먼저 생각해 봤기 때문에 각각의 너는 원래 리스크가 너한테 주어진 리스크는 500원이야. 500원 안에서 리스크 발생하지 않으면 돼. 리스크 500원에서 관리해. 이런 식으로 어떤 적정한 어떤 위험, 우리로 말하면 보험료가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서 관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대형 위험 같은 거, 대형 손실을 안 입는다, 효율적 목표 달성하다 이런 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장점 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쭉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점과 달리 어떤 점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딱 하다 보면은 비용이 실질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없애는데 이 비용이 실제 비용과 관련해서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왜 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계리 리스크와 관련이 없는데 일반적인 전사적 리스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3분이 이제 실무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인데, 뭐 실무자들 이거 다 적었을 거야.